반갑다 혜린아.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홍보대사야? 네, 남양주 홍보사예요. 편하게 하세요. 오늘 일단 남양주에 오신 거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딱 이제 1년. 아 그래? 네. 몇 년생이야? 저 93년생이요. 93년생이야? 네네. 오. 나 93학번. (1919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지. 바로 3.1운동이야. 생각을 해봐. 전국의 장터란 장터에서, 그리고 골목이란 골목에서 모든 사람이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 상상만 해도 정말 장관이었겠지. 물론 일제가 총칼로 진압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만 그 커다란 함성 속에서 나처럼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우리나라 아직 살아있구나, 이거를 청년들은 온몸으로 느낀 거란 말이야. 3.1운동의 열기를 직접 몸으로 겪은 청년들은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겠지. 딱 그때 청년들에게 날아든 소식이 있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는 거. 그리고 저 멀리 만주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신흥무관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거.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신흥무관학교 들어봤어? 네네네.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회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네. 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독립의 뜻을 둔 젊은이들은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경을 넘어서 만주의 신흥무관학교로 모이기 시작했어. 이렇게 신흥무관학교에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훈련한 것을 바탕으로 이 1920년 우리는 두 개의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돼. 어떤 전투인지 알아? 봉오동 전투. 오! 그리고 하나 더. 아니 개. 장군을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아? 홍범도 장군, 김차진 장군? 오! 맞아.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야. 청산리를 까먹고 있었네. 이 두 전투는 신흥무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장군들과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할 수 있지. 이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만주 유화연에 있는 삼원보에 처음 세워졌어. 그때 이름은 신흥무관학교가 아니었어. 신흥강습소라고 했어. 저 이건 처음 들어요. 나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 이 신흥강습소를 세우는데 주축이 된 사람이 바로 이동영, 이회영, 장유순과 같은 신민회 출신의 사람들이었거든. 그 뜻을 그대로 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 신흥강습소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공부하고 싸우는 청년들을 키워내는 거였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년들을 키워낼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요거 그치. 먹고 자야 되니까 그치. 교육을 해야 돼. 그치, 맞아. 학생들이 공부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토지 매입 비용, 건설비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학생들을 먹여 살릴 음식들, 그리고 책과 같은 교재를 만들 비용도 필요하고, 훈련을 위해서는 무기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이 모두 어디에서 났을까? 국민들이 이렇게 모으기엔 너무 힘든데. 국민들이 모금해서. 네. 누군가는 좋겠지. 그치. 누군가가 줬겠지. 누가? 다행스럽게도 당시 만주로 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후원해주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어. 두 번째 맞췄다. 그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석영 선생님. 네, 이석영 지사님은 1910년대 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신흥무관학교라고 있거든요. 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세우신 분이고요. 특별히는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셔서 신흥무관학교의 교주로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석영 선생님 말고 네. 이회영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그분은 처음 듣는데? 그래? 이 신흥강습소를 세운 주역 중 한 분이시기도 하고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기획하고 자금을 댄 분이기도 해. 이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고종의 상하이 망명까지 기획했어.
무엇보다 명문 양반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자기 집안의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에 쏟아 부은 걸로도 유명하신데. 와, 양반가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 이 이회영 선생님의 둘째 형이 바로 이석영 선생님이야. 아, 직계 가족이구나, 이 두 사람이. 오. 그리고 이 이회영 선생님 가문이 독립운동에 쏟아부었던 재산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석영 선생님의 재산이었다고 하는 게 맞겠지? 이회영 선생님의 이 손자 중 한 사람이 이종찬 씨께서 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둘째 큰할아버지 이석영 어르신의 은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들어왔다 아, 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그 집안의 주축이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지. 완전 주축이었나 보다. 그렇지.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돈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뻐했나? 편해. 어. 첫째 말고 둘째한테 재산을 다 몰아줄까? 뭐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 거기에는 이제 꽤나 복잡한 집안 사정이 있어. 원래 이석영 선생님은 6 형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어. 근데 이석영 선생님의 아버지는 네. 이유승이라는 분이셨는데 네. 이 둘째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고 또 자랑스러워하셨어. 뭐 편애를 하셨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석영 선생님이 30살이 되던 해 정말 뜻밖의 제안을 받게 돼. 혹시 짐작되는 거 있어? 입양? 입양. 이거 촉이 좋은데? 당시 이유승의 12촌 형 중에 이유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석영 선생님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겠다고 했던 거지. 30살에? 30살에. 어린 나이도 아닌 30살 다 큰 컸는데. 어른을. 이유원에게는 대를 이을 적통 후계자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유승의 둘째 아들 이석영 선생님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던 거지. 근데 이 이유승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잖아.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양자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이유승은 사실 원치는 않았지. 하지만 정말 이 이유원이 끊임없이 설득해서 결국에는 허락을 했어. 대신 조건. 재산 상속 등의 장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석영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은 이유원이라는 분으로부터 받은 거야. 여기서 잠깐 이유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전시 장원급제를 했던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헌종, 철종, 고종 무려 3왕에 걸쳐서 도승지, 형조참판, 이조판서,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관찰사까지 고위관직을 지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을 말로 설득해서 물러나게 하고 고집이 셌다고 맞아. 들었는데. 맞아. 결국 고종의 친정체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 그 공으로 인해 영의정까지 오르게 됐어. 와, 2인자. 영의정. 지금으로 진짜? 치면 국무총리. 오.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궁금한 건 그분의 재산이었겠지. 이유원이 별명이 일명 가오실대감이야. 가오실대감? 지금의 가곡리가 바로 가오실인데 바로 거기에 이유원의 99칸의 기와집이 있었어. 99칸? 99칸. 99개의 방이 있는. 방 열다면 끝나겠는데 하루가. 완전 대궐이지. 이 기록에 의하면 당대 10대 부자 중 한 명이자 한양 3대 부자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고도 해. 그거 지금으로 치면 재벌 총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 3땡. 거의 그 정도 급인 거지. 이 얼마나 돈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 남양주 가오실에서 대궐이 있는 한양까지 32km 정도 되는데 그 32km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분은 남의 땅을 단 한 평도 한 조각도 밟지 않아도 돼. 그 정도로 땅이 어마어마했던 거야. 아니, 인생 로또 맞으셨네, 이성영 선생님이. 이 이석영 선생님이 관직에서 물러나신 해가 바로 1904년이야. 혹시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 어제 뭔 일 있었는지 근데 자꾸 120년 전 일을 나보러 물어보면 내가 얘기하면 아 맞다 할 거야. 1904년? 1904년. 러일 전쟁. 아,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전쟁. 전쟁이 벌어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는데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을 체결했어. 그거 알아요. 우리한테 완전 불리한 그거 약속. 그렇지. 무조건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으려는 야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관직을 그만두셨던 거야. 이성현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만두고 바로 완주로 이제 건너가신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이 이석영 선생님은 관직에서 그만두기 전부터 이 조선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별정인 홍엽정을 동생 이회영과 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바로 남대문 시장 내의 상동교회에서 청년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을사늑약 이후의 저항운동을 이끌었지. 여기서 잠깐 이 상동교회 청년 조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 네. 이회영, 이상설, 이준, 이동휘, 이동영, 신채호, 남궁업, 최남선, 양기탁, 주시경, 이상재, 이승만, 김구, 노백린. 야,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인물들이 그 안에 다 계시네. 그치? 굉장히 낯익은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상설과 이준은 실제 헤이그 특사로 갔으니까. 파견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이후에 신민회를 결성하게 된 거거든. 신민운동에 그 신민회네요. 맞아. 아, 신민회는 이 시기에 가장 규모가 큰 구국운동단체이자 비밀 독립운동단체였어. 그리고 이 신민회가 이석영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1907년 일제가 우리의 경찰권과 군대까지 빼앗아 가버렸고 저항 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어. 그래서 신민회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야. 이 신민회가 일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마련하기로 결심한 게 바로 이때였어. 당시 신민회가 결의했던 내용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 기우년 봄 경성 양기탁의 집에서 개최된 신민회 간부 비밀회의에서 의결한 해외 독립기지 건설, 군관학교 설치의 권을 실행하는 제1부로 한국의 세신인 이석영, 이회영, 이시영 등 형제와 이상용, 이동영, 김동삼, 윤기석, 김창완, 주진수, 이광 등이 조국 광복의 큰 뜻을 품고 자금과 집문서를 가지고 먼저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이 보시다시피 이때 이미 해외 독립기지를 건설하고 군관학교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던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이석영의 6 형제가 모두 동의를 했고 결국 조선을 떠나 만주로 가기로 했어. 이석영 선생님은 일제의 눈을 피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재산이 만 녀석 40만 원이야. 그때 당시 돈으로. 이 40만 원이 오늘날로 치면 얼마일 것 같아? 아까 말할 때 30몇 킬로 안에 땅이 있고 전국 각지에 있었기 때문에 조 단위는 넘지 않을까? 오! 놀라지 마. 당시에 설립된 한일은행, 한성은행, 천일은행 이 3개의 은행의 설립 자본금 총액이 모두 32만 5천 원이었대. 그럼 40만 원이면 은행 3개를 설립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는 거지. 현재 시가로 따지면 놀라지 마. 2조.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대. 2조? 2조. 진짜로? 이야, 엄청나다. 그치,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근데 그 큰 돈을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처분을 탁 하고 이거 독립운동에 쓰자 했던 거야. 그러니까 더 대단했던 거지. 그러니까. 당시 일본은 이 일본에 협조한 양반 가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도 내려주고 뭐 막대한 은사금까지 내려주던 때였어. 그리고 독립운동은 천한 쌍것들이나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깎아내리던 시기였거든. 그러던 때에
사만갑족으로 불린 가문의 인물이자 조선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던 부자. 조상 대대로 고위 관직에 있었고 자신도 정원, 수찬, 승지 등의 이 고위 관직을 지냈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 2조 원을 처분하고 본인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 자체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되었지. 자부심이 됐던 거야.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제 딱 그거였던 거지. 명동 쪽에 땅을 한 9,000평.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국적으로 농지를 한 90만 평. 그리고 또 임야를 한 160만 평 등 많은 토지를 이제 또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석영 지사님이 신흥무관학교에 시사한 땅의 가격은 40만 원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돈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에 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왜 하필 뭐 다른 나라도 있는데 만주로 갔을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왜 만주예요? 만주가 주인 없이 버려진 황무지가 많아서 만주인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았대. 그리고 일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니까. 눈이 피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꾸준히 이주를 했던 곳이기도 해. 만주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이 만주가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곳이기도 하고 또 고구려의 영토기도 했으니까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기 제격이었던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만주 정착이 순탄하진 않았어. 한 번에 무기를 가진, 생각해봐. 한 번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수백 명이 조선 사람들이 몰려왔잖아. 그럼 중국 사람들이 경계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주의 한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어. 그때 이석영 선생님이 뭘 했냐? 이 딱 한 사람을 찾아갔어. 아, 그 지역의 우두머리. 어떻게 보면 아니면 권력자. 이게 베이징에 있었던 당시 중국 총리 위안스카이를 찾아간 거야. 진짜 나라의 총리를 찾아갔네. 위안스카이. 이석영 선생님의 양부, 왜 그 입양하셨던 분이 있잖아. 맞죠. 이유원 그분과 위안스카이가 각별한 사이였거든. 오. 예전부터 딱 이렇게 관계가 이게 형성이 된 거야. 결국 이석영 선생님이 위안스카이의 협조를 얻어내서 만주의 삼원부에 정착을 허락받게 돼. 그곳에 독립운동 기지가 세워지게 된 거지. 많은 역할을 진짜 하셨네요. 그렇지. 그래서 특히 이제 무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그러한 독립운동가들은 바로 우리의 옛 영토였고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토대가 되는 이 만주 지역이야말로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지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만주 지역으로 이제 망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석영이 만주에서 가장 처음 한 일은 주민들의 자치 조직을 꾸리는 일이었어. 경학사라고 들어봤어? 경학사. 아니. 이 경학사의 취지문을 읽어줄게. 차라리 칼을 빼어 자결하고 싶어도 그러면 내 몸을 죽여 적을 쾌하게 할 염려가 있다. 음식을 끊어 굶어 죽고 싶어도 어찌 차마 나를 팔고 이름을 팔겠는가. 대체로 힘을 길러 끝내 결과를 보아야 한다. 우리 집단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것이요 곧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경학사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경제생활이었어. 어쩌면 되게 현실적이었던 거지. 아, 건물 이름이 아니고? 이 경학사가 이 모임 이름이야. 아. 근데 이 만주 삼원부에 이주한 사람들은 양반이고 노비고 할 것 없이 다 함께 공부하고 또 다 함께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그럼 거기는 신분 철폐가 딱 된 거네. 그치. 이미 뭐 노예 계급 뭐 이런 게 없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경학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이석영 선생님은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냥 자기가 먼저 이게 고위 관리직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서면 뭔가 이렇게 선동하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이거를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싶었던 거겠지. 뭔가 그래야 더 이 주민들이 똘똘 뭉칠 것 같다. 열의도 잘 될 것 생기고, 같다. 이석영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뒤에서 일하겠다. 앞에 나를 세우지 않도록 하라. 무엇보다 내가 돈 가진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필경 여기저기서 달려들어서 우리의 대사를 그르칠 수가 있다. 아, 똥파리들 붙을까 봐 그렇구나. 그치, 맞아. 굉장히 현명하셨던 거야. 오. 저 사람이 돈이 있네? 하면은 이제 막 이 사람처럼 다 오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 돈 있다고 하면 돈 벌었다 그러면은 생전 연락 안 하던 애도 전화 와서 나 돈 좀 빌려줘. 어우. 뭐 이런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 그러니까 이석영 선생님이 정말 현명하셨던 거죠. 이게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숨은 조력자. 숨은 조력자. 그리고 경학사가 설립되고 한 달 후에 마침내 신흥 강습소가 세워졌어. 신흥 강습소의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고 전액 무료로 다녔어. 기숙을 하기도 하고. 그 비용은 당연히 이석영 선생님. 그렇지, 이석영 선생님이 다 충당하신 거지. 이 앞에 나서지 않았던 이석영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직책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교주 이석영이라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해요. 아무래도 학교 설립을 후원한 분에 대한 예의라고 해야 할까? 진골청 이사장이네. 신흥무관학교 이사장. 이석영의 후원은 학교에만 그치지 않았어. 당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주로 찾아왔거든. 이석영 선생님 부부는 언제나 이들을 환영했어.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이 그 이석영 선생님의 부인인 박씨 부인에게 밥 한 끼 얻어먹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지. 그때 당시에 엄청난 지지자이자 약간 정신적 지주. 그렇지.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1918년에 한 약 10,000원 정도의 그 재산을 갖고 있었고 곡물 매매업이라든가 기름 장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는데 만주 벌판에서 이렇게 이제 사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추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천식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나중에 북경이라든가 상해로 이동하셔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좀 뭐랄까 그 만주로 가서 어려운 어떤 그 참담한 그런 생활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도 쉬운 길이 아니었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10년이 지나자 결국 이석영의 재산도 바닥이 나고 말았거든. 그 많던 재산이. 그렇게 많던 재산이 10년이 지나니까. 더군다나 3.1운동 이후에 만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잖아.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재산도 더욱 빠른 속도로 바닥나게 되고 거기다가 일제 이 간도 침탈이 시작되면서 결국 신흥무관학교는 문을 닫아야만 했어. 그 뒤로 선생님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지. 이후 심양으로 이주했지만 한때 조선 제일의 부자 중 하나였던 사람이 이 굶기를 밥 먹듯이 해야 했으니까. 거기다가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큰아들이 사망을 해. 뜻을 함께한 동지이자 동생이었던 이회영 선생님마저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사망하셔. 그리고 동지의 배신으로 작은 아들이 행방불명되었고 동생 이호영의 생사도 알 수 없게 되었지.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네. 10년 만에. 그리고 1934년에 상하이 조계에 있던 다락방에서 돈이 없어서 두부 빚으로 목숨을 연명하시다가 결국엔 이석영 선생님도 숨을 거두시게 됐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떻게 들었어? 이석영 선생님에 대해서.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노후를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온 형제들을 데리고 만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나도 사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와 진짜 정말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감히 나도 저 사람들 너무나도 진짜 존경심이 저 일어나더라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 나라를 다시 찾으면 그 집안의 재산은 국가에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이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수많은 독립운동들은 결국 이석영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그 공에 비해서 너무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셨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너무 비참하다거나 비극적인 결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왜냐하면 명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서 조선 최고의 부를 거머쥐었던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나라를 위해 바친 사람으로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셨고 결국 그 희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결실을 맺었으니까 말이야. 다만 우리는 꼭 이걸 꼭 기억해야 기억해야 될 될 것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자유와 자유와 독립에는 독립에는 이석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석영이라는 훌륭한 존재했다. 분이 계셨다는 계셨다는 것을. 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맞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건 다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